제 아들은 어려서 자폐 시절을 보냈어요. 아이가 17개월 되던 무렵이에요. 집에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까 아이를 돌봐주시겠지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새벽 2시경쯤 돼서 귀가하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아이가 30개월 되던 무렵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아이는 저랑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를 가끔씩 내면서 비디오만 보고 싶어 했어요. 하루 종일 소통을 시도해 봤는데 아이랑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통을 단절한 아이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죠. 일단 도로변이 아닌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옮겨야 했어요. 제가 장사를 하던 상가, 아파트 딱 3군데 둘러보고 볕이 잘 드는 곳으로 바로 계약했죠. 은행에서 절반을 대출해 주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사한 다음 날부터 낮에는 눈만 뜨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따라다니고 밤에는 가게에 나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죠. 아이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니게 두고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행했어요. 위험한 상황일 때만 적극 개입했는데 딱 한 번 달려오는 트럭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주저앉은 일이 있었죠. 아이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속이 다 울렁거렸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너무 고단한 날은 아이한테 우유를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으로 물을 마시러 들어갔거든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둘이 같이 들어가서 저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혼자 계속 말을 했어요. 아동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지인들이 특수교육을 받게 하라고 조언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 제 아이한테는 맞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는 조금이라도 폐쇄된 공간, 심지어는 나무 담장에 둘러싸인 놀이터조차도 들어가자고 이렇게 손을 이끌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아이는 소리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엘리베이터 열고 닫힐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내고 TV 광고에서 띵띵띵띵띵 뭐 이런 특이한 소리가 나면 밥을 먹다가도 달려가고 동네 친구 딸이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일어나니까 피아노를 향해 달려가더니 건반을 꽁깡대면서 입으로 소리를 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한테 20만 원 정도 하는 디지털 피아노를 선물했죠. 바깥 구경을 실컷 했었는지 아이는 그때부터 하루에 8시간 정도 건반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단어 정도에서 시작해서 간단한 문장으로 말을 하던 게 5살 무렵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홍콩으로 첫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죠. 엘리베이터를 사랑하는 아이는 고소공포 때문에 공항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온통 투명하니까 아이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죠. 출국 수속을 하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는 아이가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비행기에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아이는 얼어붙었어요. 어둡고 좁은 통로, 낯선 공간이 아이의 폐소공포를 자극한 것 같아요. 엄마 나온 공항 갈래요? 엄마 나온 공항 갈래요? 높낮이도 없는 톤으로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아이를 계속 쓰다듬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계속 말했죠. 이건 버스가 아니라서 홍콩에 갈 때까지 내릴 수가 없어. 엄마랑 같이 가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꼭 붙어 있을게. 점점 커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잡아먹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30분 넘게 울다가 지친 아이는 제 무릎을 베고 1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의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아이의 얼굴에서 평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일어나서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하더니 비행기 화장실에 꽂혀서 자꾸만 물을 내리고 쏵! 물 빠지는 모습과 소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아이의 호기심을 견뎌주신 승무원들, 승객들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홍콩에서도 동그랗고 투명한 공 모양의 케이블카를 너끈히 타는 아이를 보며 귀국 후 공항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아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더군요. 아이는 20분 넘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개선장군처럼. 그 경험을 계기로 아이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입학 후에 담임 선생의 면담이 있어 찾아가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특이한 아이라는 거였어요. 아이들 뛰어놀 때 철봉 위에 앉아서 생각을 한다고 친구들과 좀 더 어울리면 좋겠다는 약간의 걱정을 덧붙이셨지만 아이가 멀쩡하게 학교를 다닌다는 그 단순한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부모님 여행 가신 동안 팔이 부러진 친구를 찾아가 카레를 데워 먹이고 같이 등교를 하고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며 아빠 사업 실패로 돈 걱정이 많아진 친구를 위로하고 배고픈 누나한테 짜장라면을 끓여주고 외국으로 시집간 사촌 누나한테 외롭지는 않냐, 시부모님은 잘 해주시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공감 잘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고양이랑도 잘 놀아주는 청년이 된 아이는 작년에 입대한 후에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휴가 한 번을 못 나오는 처지가 되었죠. 가끔 전화를 하던 아이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걱정이 돼서 가족 톡방에 연락 한번 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2달 만에 전화를 하더군요. 통화하는 동안 아이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코로나로 선임들은 전역을 하고 후임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분대장까지 되니까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통화를 하는 동안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에 막 못이 박힌 것 같고 목도 조여왔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도 없고 힐링 스쿨에 막 들어와서 공부를 하던 때라 배운 대로 했어요. 일단 제 가슴이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었죠. 누워서 가볍게 손가락만 얹어도 아주 힘껏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셀프 에너지 힐링을 하면서 제 내면에도 두려움과 절망에 갇혀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 빛을 보내기 시작했죠. 치유 일기를 쓰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그동안 버텨줘서 고맙다, 인사도 했어요. 저를 치유하면서 아이한테 원거리 힐링을 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산책을 하다가 아이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군대 적응 잘 못하는 군인들을 돌보는 힐링 캠프라고 있거든요. 그 부대에 자원할 사람을 뽑는데 경쟁률이 6대 1이었어요. 내가 손들고 어릴 때 자폐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뽑혔네?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환희에 차 있었어요. 자신의 그림자를 스스로 드러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간 이의 기쁨이 느껴졌죠.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이와 동행했던 그 모든 순간이 나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구나.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게 언제나 먼저라는 거. 치유가요. 당신 자신을 치유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힐링 캠프에서 자신이 담당해 보호 관찰하던 병사들 중에 두어 차례 어려웠던 케이스를 잘 넘기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제가 쓰는 치유 일기를 가끔 가족 톡방에 공유하거든요. 근데 공부한다고 2달째 조용하던 아이가 어느 날 최근 쓴 글에 대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글의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달래주는 글을 주로 쓰던 제가 어떤 사건을 맞이해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의 내면 아이를 양육해냈다는 자부심, 리더 역할에 중독된 과정, 구원자 컴플렉스, 이런 제 에고의 구조를 분석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으니 뭐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 연민에서 딱 한 발 내딛었다는 걸, 그 에너지를 아이가 귀신같이 눈치챘나 봅니다. 마스터 힐러즈 유튜브 팀에서 아들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저하고 아들에게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톡을 보냈죠. 몇 시간 후에 답이 왔어요. 그러세요. 제가 아이를 키웠듯이 아이도 저를 키워요. 저와 아이가 함께 성장합니다. 힐러와 참여자가 그렇듯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